일찍 끝내주려고 그러니까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데 좀 일찍 더 일찍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뭐 밥 드실 분은 밖에서 드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공부 특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점심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머리랑 공부의식을 만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워도 까먹을 수 있는데 공부머리가 되면은 읽으면은 기억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암기 활동을 안 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바뀌어줘야겠죠. 자기 머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집중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영어 찬양을 할 때는 댄스 하는 것도 좋아요. 아까 댄스 곡이 나오니까 댄스 하는데 댄스 하는 가사가 나와도 댄스보다 영어로 읽는 쪽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댄스 쳐도 되고 댄스 안 쳐도 되는데 그 가사곡을 계속 읽으면 혀가 입안에서 댄스를 친다고. 그러니까 혀가 입안에서 막 성령께 인도받아서 말을 하는 증세가 더 좋은 댄스예요. 그러니까 혀가 막 성령께 움직이다가 그게 커져서 몸이 댄스 치는 게 좋으니까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자나 음정에 맞춰 쭉 영어를 읽다 보면은 그게 해석을 안 하는데 뜻이 그냥 들어오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애기들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힘을 집중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국어국문학과 나온 사람이 있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있죠. 한국어 교육 자격증은 6개월 몇 달이면은 딸 수 있어요. 4년제 국어교육학과 나와도 외국인 못 가르치게 해요. 국어국문학과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국어를 하는데 국어교사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퇴임하셔야지 빈자리가 할 때 하고 아기가 줄으니까 지금 학생이 줄어요. 학생이 준다고.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서초초등학교인가 거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기 유치원 엄마들이 그 동네에 이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동네 비싼 아파트 사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칸가루 쪽 같은 손주들이 거기 와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지 이게 초등학생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내 교육 시장이 줄죠. 나 같으면 국어국문학과를 다닐 바에는 아무 과나 나와서 한국어 교육 자격증 받아서 전 세계 사람한테 내가 영어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돈 벌기가 쉬운 거예요. 공부를 1등을 하고 전교 1등 해도 국어 국문학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도 한국 사람이 나한테 와서 국어를 안 배우잖아요. 심지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연세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나와도 명문대 국어국문학과 나와도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한테 영어로 또는 외국인한테 한글 교육을 가리키는 자격증이 더 좋은데 제 얘기는 왜 자격증을 부여하냐 이거예요. 한국말을 하면 누구든지 한국말 교육을 할 수 있게 자유를 줘야지 왜 정부가 노동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간섭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자꾸만 간다는 걸 알고 직업을 선택하는 마인드를 청소년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잘 가지셔야 되는데 정부가 방해를 한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도와줄 수 있지만 거기엔 제재가 있고 커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동네 할아버지가 복덕방에서 빈집 알려주고 복덕방에서 이렇게 수수료 받고 그랬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변호사 시험 보듯이 그걸 법조문을 다 외고 그리고 나서 빈방 소개해 줘야 돼요. 빈방은 있으면은 빈방 소개하면 되지 법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부동산 법조문을 다 외고 건축법을 다 외고 그러면 건설업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게 LPG 가스 건물인지 이게
기름 보일러 건물인지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게 건축학을 전공한 건지 뭐 이게 변호사 시험을 보는 거 다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미국은요 변호사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그 자격 없이 다 부동산 중개해 줄 수 있고요, 변리사 할 수 있고요, 법무사 다 할 수 있어요. 응? 그 직업의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호사라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이 금지돼 있어요. 변리사도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정에서 싸움질하는 거 변론해 줄 때만 돈을 벌어먹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질해서 부모 재산 자식이 뜯어낼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는 부모를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하는데 원고 피고가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못하게 하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갖고는 돈을 못 버니까 식구끼리 싸움을 붙여 먹어서 거기서 커미션 먹는 게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세잖아요. 변호사들이 너무 많고. 근데 변호사랑 판사, 검사 교육은 다 똑같은 책을 해요. 근데 판검사를 수요를 많게 하면 권력이 뺏기니까 판검사는 늘리지 않는 거야. 민간인 법조시장인 변호사만 대가리 터지게 싸우게 하는 거야. 판사는 아무도 못하게 해가지고 성골되게 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하는 분이 판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독점 사회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독점이냐? 국어 국문학을 배웠으면 영어를 좀 가리키면은 그거를 쉽게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국어 국문학과 4년이나 배우고 그거를 아주 등수한 애들은 고급 인재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을 외국어를 가리키게 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못 가리키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 가리키고 외국 사람은 또 뭘 무슨 어학당을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력이 그걸 토막질해서 요 어항 안에서만 놀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 맞춰 가지고 자기 직업도 부모의 지혜를 넘어서는 단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와 나의 리액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업이 되냐 그러지 않아요. 정부가 법을 만들고 테니스 경기의 법을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테니스 경기 하던 사람은 물 먹는 거야. 테니스 룰이 바뀌었어. 어제부터. 이러면은 거기에 테니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서브하고 리턴하고 백핸드, 포핸드 하는데 그 감각이 있는데 코트 사이트를 5m를 줄였대 봐. 그러면은 20년 동안 이거 백핸드, 포핸드 했던 이 감이 있는데 그거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를 딱 정하란 말이에요. 직업 정할 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공부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존의 공부를 적응을 못 하는데, 기존의 테니스 치는 룰도 못 지키고 헐떡거리는데, 코트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막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겠냐. 이거 실력이 천재적이지 않으면 거기 반응 못하는 거예요. 5m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길었다가 좁아졌다가 뚱뚱해졌다가 코트가 홀쭉해졌다. 막 이렇게 사이즈를 막 바꾸는데 윈블던 위원회나 US 오픈 위원회가 국제 규격 코트를 막 바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느낌으로 수영이 턴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이 들어오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어떤 수영 선수가 수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몇 정도 가면은 이게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턴하는 느낌이 오면 그때 턴하면 정확할 정도로의 감이 있는 거예요.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한 올림픽 선수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거 터치하자 이러고 빙글 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도 턴할 차례다 이러면 탁 턴하면 10cm 차이도 안 나게 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영장 규격을 20m 줄여봐. 박태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헬퍼스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짓거리를 정부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수영장은 규격을 줄이려면 그 공사비가 드니까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편하려고 안 줄이는 거지만 제도는 입맛대로 바꿔도 비용이 안 들고 건설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법을 뒤집고 제끼고 뒤집고 막 하는 거는 앞으로 마음껏 해요.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뒤집었다 엎었다 이래도 나는 평안해라고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면 걸레같이 휘날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지붕이 천막이 찢어져서. 그러니까 싸구려를 얹었더니 코로나 시즌에 싸구려를 얹은 거야. 천막 밑에 건 비싼 걸 했는데 위에 거는 좀 싸구려로 그냥 농작물 말릴 때 쓰는 갓바를 철물점에 사가지고 얹은 거예요. 나 그렇게 찢어질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어떤 그 건설을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자기의 친척이 비닐하우스를 한다는 거예요. 비닐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는 걱정에 대해서는 일본제 비닐하우스 재질은 오래 간대요. 7년에서 8년 간대요. 비닐하우스. 그걸 하면 순간적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평강이 오는 거야. 그래, 농촌 분위기로 하자. 비닐하우스로 비싼 천막을 치거나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을 하거나 이러면 공사가 많이 되고 엄청 비싸지고 사이즈고 막 며칠 걸리는데 비닐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면 농촌 비닐하우스 재배. 이게 답이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좀 저렴하고 검소하게 해가지고 이게 뭐 시비 안 걸게 하고 약간 그러려고 비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덜거리는 건 다 뜯어서 없앨 수 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내일 할지 일주일 후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할 텐데 일단 잘 보세요. 가성비를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서 투자 비용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벌진 못하더라도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 공부를 할 만해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행복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돈도 못 벌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년 전에는 돈도 벌고 재미있고 사회적으로 요구가 됐는데 10년 후에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돈이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기준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아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지금 있는 전공이나 지금 있는 직업이 A부터 Z까지면은 미래에 있는 신종 직업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A부터 Z까지 중에 3가지 분야를 합해서 융합한 분야가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자기가 한 달이나 3달 안에 융합해가지고 자기가 신종 학문, 신종 직업을 만들 수 있게 모든 분야를 예선해서 공부한 사람이 미래에 10년 후에 직업 한도가 확 쇠락하고 확 승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은 절대 우주에서 오지 않아요. 기존의 100년 이상, 30년 이상 직업이 운영되다가 그게 변조가 되면서 옆에 영역하고 맞물려서 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부동산 중개 공인 시험이 있죠. 그거 보면은 변호사 시험하고 건축 설계 시험하고 행정 도시 수도 관리 그걸 짬뽕 시켜가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온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직업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관리하는 직업, 행정 공무원들 보세요. 기존의 업무를 보던 사람이 추가로 해가지고 팀워크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10년마다 뒤집어진다고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를 예를 들어 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많고 한국 학생은 수가 줄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은 게다가 외국어 공부 시장이 넓지 한국어를 배우려고 비싼 4년제 대학을 가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국어국문학과에 가는 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진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교육하고 싶은 교육자가 되고자 국어국문학과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준단 말이에요. 시장이 줄면 국어와 관련된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어와 관련된 쇠락하는 시장에서 다른 기능과 맞물려서 융합을 할 때 아주 고부가가치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직업도 자기가 못하는 과목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한글을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해서 영국 사람한테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영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영어 공부 배우려고 학비 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한테 영어 안 배워요. 여러분 영어 하죠? 그럼 미국 사람이 wonderful, wonderful, you are genius 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영어 하는 게 외국인인 한국인이 영어를 모국어로 안 쓰는데 그 정도로 하니 내가 칭찬해 줄게 그래서 wonderful, wonderful, you are genius 이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영어 잘한다고 칭찬 절대 안 합니다. 미국 가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인을 잊어버린 다음에 영어를 잘하면은 그거 버림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쓸래, 영어 쓸래 이러면 한국어부터 배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제인으로서 영어를 그 다음에 취하면은 미국도 그 사람 필요하고 한국도 그 사람 필요로 해요. 근데 한국어 위상이 버려진 상태에서 뭐예요? 겉은 노란 황인족인데 속을 까면은 바나나처럼 허옇죠. 그러니까 의식은 백인인데 겉은 한국 사람이야. 안 써요. 그러니까 내면은 백인인데 겉은 한국 사람이야. 바나나 같은 거죠. 컬러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국제인으로 할 건지 국제인으로 한국어를 국제화시킬 건지 이쪽으로 앞에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비를 하려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절히 알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걸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뭐는 1등인데 뭐는 반에서 꼴찌야. 이럴 때 꼴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꼴찌를 80점까지 90점까지 높여놓으란 말이에요. 모든 과목을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롱런하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왜 박사학위 받지 생각 없는데 왜 박사를 따라 그러냐. 돈 못 벌면 어떻게 해? 박사라도 따야지. 또한 대학교 가다가 대학교 갔는데요. 여러분 미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과목인데 모르고 전공 들어갔다 4년을 거기서 굴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저거 여러 가지 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한 가지만 해요. 근데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간 거야.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잘못 들어간 거야. 그럴 때 사람이 좌절하고 공부를 안 하겠죠. 그럴 때 이게 밑으로 치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박사과정까지 내가 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점프해서 옆에 연관 과목으로 내가 석박사를 바꾸자. 전공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괜찮겠죠? 저는 수학이 좋았는데 문과 수학만 저는 좋아해요. 이과 수학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또 이과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1등하는 애 중심으로 강의를 했어. 우리 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는 수학 1등짜리가 아닌데 서울대 가는 애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1등만 서울대 갔거든요. 2등부터는 서울대 못 갔어요. 이과에서.
근데 수학 선생님인데 이과 전공 수학이면 어려운 수학이거든요. 고급 수학. 고등학교 2, 3학년에 와서 수학 2를 그 이과 수학 가르칠 때 서울대 가는 애들 중심으로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과 수학 어려운데도 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고1 때까지 공부했던 문과 수학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재수할 때 난 문과로 바꾼다 이럴 때 문과 수학하니까 반갑더라고. 예. 일단 그래서 수학을 내가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불리하다 이러면은 수학 2는 말고 수학 1만 하자 이거예요. 문과 수학. 그러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문과 과목은 또 잘 보니까 그리고 대학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문과에서 수학 제일 많이 하는 경제과를 간 거예요. 계속 방정식 그래프 계산하고 뭐 그런 거예요. 컴퓨터로 막 통계 돌리고 수학에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경제학자 중에 위대한 사람은 수학으로만 경제학을 해야 돼요. 아, 재미없는데 잘못 들어왔다 이거. 그러자니 이거 삼수할 수도 없고 재수는 좀 부담이 적은데 이거 삼수하면은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아, 어떡하냐 이러다가 1학년 동안 방황하다가 2학년 때부터 아유 그냥 졸업하자. 3년 버티면 그거 못하겠냐. 근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4년 버티기가 싫은 거야. 이거 삼수해가지고 과를 바꾸자. 수학 없는 걸로 바꾸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경제학과 공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데모하러 나갈 때 에휴 찬스 왔는데 공부하지 말고 친구 따라서 뭐 행진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나 드는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 이러는데 사실은 따르는 놈들이 전부 수업 빼먹고 싶어서 전두환 물러가라 꽁무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 내가 C 받아서 친구들이 야 다 수업 거부하자 이래서 나는 수업 단체로 거부하면 교수님이 학점 그래도 좀 주실 줄 알았어. 안 봐줘요. 얄짤없이 C 줘요. 그래서 이거 애들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애들 믿으면 안 돼. 교수님은 따로 노는 거다 이거 완전히. 근데 어떤 교수는 완전 데모 주동하는 교수가 있어요. 데모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교수는 데모하면은 다 F, C, D로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교수님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뭐 술 마시는 애는 또 술 먹고, 예? 공부하던 애도 1학년 딱 들어가면 놀아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방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 1학년에 모든 대학생이 방황하는 그 시기를 잡으려면 내가 전공을 두루두루 해야지 산업이 발전되고 전공이 쇠하고 직업이 쇠하더라도 내가 더 좋은 직업으로 내가 창시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도와주는 게 박사까지 쭉 공부를 한다. 그러다가 크게 돈을 잘 버는 업이 생기면 석박사 때려쳐도 괜찮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못 벌면 박사학위까지 쭉 공부한다. 이래야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혼란된 경제시장에 역구조가 생길 때 그거 버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직업이 많지 않아요. 변치 않는 직업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장관도요, 해방 이후로 법무부하고 국방부 두 개만 장관 이름이 바뀌질 않고 내무부 장관 없어졌어요. 외무부 장관 없어졌어요. 경제기획원 뭐 그런 것도 없어졌어. 예? 다 부서가 바뀌어. 예? 예. 그러니까 장관 이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내무부 장관 했는데 그게 뭐냐? 행정안전부 장관인 거야. 근데 내무부 장관보다 힘이 없어. 내무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력까지 다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경찰도 다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사람. 내무부 장관의 권력은 요즘 대통령보다 세요. 그러니까 나눠먹기를 한 거야.
사회가 정치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죠. 제가 중학교 때 그 대한극장 가고 그 명보극장 가고 그러면은 거기 스카라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 극장촌이었어요. 개봉관. 그래서 매도 영화 보려면은 70년대 80년대는 모든 식구들이 주말에 영화 한 편 보자 이래가지고 개봉관에 서울시내 간다고 그러면 줄을 쫙 서요. 그리고 한 극장에서 여러 개도 안 해. 한 프로만 해. 아침부터 밤까지 한 프로만 계속 돌리는 거야. 그게 개봉관이고 36 극장은 동시상영. 2개만 돌리는 거였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사회가 변하고 극장업도 안 되는 거야. 옛날엔 대학로에 연극 극장이 많았는데 연극 극장 다 없어졌어요. 그 부가가치로 다 바뀌는 거예요. 동네도 다 옷을 갈아입어요. 옛날에는 낙원상가가 악기극장이 아니었어요. 거기 교복 파는 데였어요. 교복 도매상들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검정 교복에 뭐 흰카라 그거 팔던데요. 근데 교복 자율화가 딱 됐잖아요. 그때부터 전부 악기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이 정치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는데 옛날엔 천천히 들어왔는데 갑자기 비수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이 칼자루를 쥐는 영역을 점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지난 20여 년의 사회 변천사를 보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적극적인 직업대처법과 공부대처법은 뭐냐? 정치적으로 능동적으로 정치 영향력을 주면서 언론 활동도 하면서 자기 기업을 보호하는 거야.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과 정치평론을 하면서 공격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언론 활동을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죠.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끼고 있는 사업가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언론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 피드백 주고 이러면서 자기 기업을 하는 거는 이건 재벌 관계된 사람들이나 정치 관련된 사람들이 언론 끼고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인한테 견제구를 날릴 수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야의 친구를 사귀어 놓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알아만 놀아 이거예요. 거기서 학위 따지 말고 학위를 다 따고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은 내 친구로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지식을 배우고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식사하는 게 공부할 수 있는 교제 시간이 되도록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하고만 식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천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있고 직업이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그걸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발전시키고 그 분야 1인자를 교제하려면 자기가 자기 발전시키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일신울신해서 매일 바꾸고 더 개량하고 보존업 시키고 배워가고 쉬지 않고 자기를 개선시키고 있는 사람만 발전하는 사람 친구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얘기를 꾸준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상대방도 자기가 발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 사귀고 싶은 거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사람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학생은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죠. 여성도 늙어가는 거야. 남자만 늙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아름다운 미모가 쇠퇴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면의 미가 나오겠죠. 성품이 아름다운 여성은 중년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자기가 봄꽃의 역할을 했다면 가을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자기를 아름답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모가 쇠할 때 더 아름다운 속미모가 나온다고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이 누군 줄 알아요? 할머니 세대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할머니들 중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노인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면서 가장 좋아하신다고. 성화가 되신 할머니들이 제일 예뻐요. 하나님의 눈에.
여학생들 할머니 되고 싶지 않아? 아름다운 여학생들 할머니 되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딸이에요. 가장 거룩해진 거야. 자,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든 거야? 여성들의 금속 거울을 녹여서 거울을 보기를 포기한 여성들의 헌신을 통해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회개할 때 쓰는 물로 씻어 회개하는 회개 영성은 자기 얼굴을 보고 소망을 느끼고 자기 얼굴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걸 포기한 단계까지 죄를 멀리하는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만 물두멍이 제작이 되게 하셨어요. 물두멍 제작 재료를 아무나 안 했어요. 여인들의 손거울을 다 금속 유리예요. 당시에는 유리가 없어서 모세 때. 그래서 금속 거울을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물두멍을 해서 물을 채워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울 안 보는 분이 주로 20살 처녀일까 학생일까 90살 할머니일까? 물론 요즘 90살 할머니도 멋을 내요. 거울 보고. 그런데 오히려 90살 할머니의 외모는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 꽃은 풀은 시들고 마르듯이 외모도 시들고 마르니까 이걸 여호와께 바치자. 이래가지고 외모가 아름다운 외모가 헛것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미모에 대한 굴레에 하나님 말씀에 기억이 새롭게 되는 노인분들과 거룩한 여인들이 낸 손거울을 통해 가지고 회개 운동이 되고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거울을 안 봐요. 회개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성들이요 예쁜 것이 점점 내면의 예쁜 것 쪽으로 만족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다 염색하고 그러는데 나는 염색을 절대 안 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염색을 한 적이 없어. 이게 자연모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엄청 늙어 보이지.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게다가 수염까지 깎질 않으면 더 늙어 보이는 거야. 수염 안 깎으면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야. 거기다 흰머리 희끗희끗 그럼 플러스 10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은 머리 체질이신 분보다 같은 나이인데 20년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 만나면 날 노인으로 접대를 하더라고.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나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외모에 대해서 이걸 초월을 하셔야 돼요.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초월할 때 미래를 하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 그 나이에 맞게끔 외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어가고 예쁜 그 유아 어린이 치아가 나오다가 어린이 치아가 빠지고 성인 치아가 나오죠. 청소년 때, 어린이 때. 그러면 중1쯤 됐을 때는 이미 유아는 없어진 거고 평생 쓸 치아가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외모는요, 20살 정도 되면 이게 사라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와요? 마음이 착한 기운이 나오고 마음이 표독한 기운이 얼굴에 나오면서 어른 치아 나오듯이 자기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남자인데 흉악한 기운이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아 치아를 제끼고 흉측한 자기 존재가 나오는데 얼굴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그 기운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잘못 결혼하죠. 지옥을 살아요. 창살이 있는 것만 감옥인 줄 알아? 잘못 결혼하면 그게 감옥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또 잘못 결혼해서 감옥같이 결혼 생활에 도망도 못 가. 그게 하나님 명이요. 그래서 결혼
좋은 사람하고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고 버틸 수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하는데 그릇이 넓질 않는데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그릇이 태평양같이 넓어. 그러면은 좀 까탈스럽고 그렇고 이기적인 사람 만나도 그냥 버티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 그릇이 그렇게 덕스럽지도 않고 지혜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들된 사람을 고르냐 이거예요. 근데 왜 골랐죠? 잘생기고 아름다우니까 고른 거예요. 그것이 학생들의 수준인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혼을 넉넉히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학벌을 늘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박사를 따고 여유롭게 공부를 하면서 배필을 구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의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이 배울 게 많아서 들어간 거면 잘한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직업을 하기가 싫은 거야. 대부분의 직업이 그래요. 70%가. 그럴 때 자기가 때려치든지 거기서 잘리든지 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꼴을 사장도 보기가 싫은 거야. 내 자식도 아닌데 얘를 평생 내가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 꼴을 보이거나 티가 나면 야,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노동청이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왜? 노동청에서 월급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르는 사장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직업을 가질 때 직업을 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해주세요. 남자는 자기를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야? 자기를 도와주는 부인을 얻어야지 좋은 건데 도움받지 않아도 능력 많아서 자기가 다 하면 돼. 근데 좀 이상한 말인데 여학생도 잘 들어. 이상한 말인데 남자는 성욕이 언제 생기냐? 자기 말에 잘 따르는 여자를 덮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할게요. 자기 말에 자꾸만 토시를 다는 부인을 만나면 부인하고 잠자리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자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육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잖아요. 젊을 때. 자손을 낳기 위해서만 남편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인으로서 남편 사랑을 즐겨야 그것도 행복인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신문만 보고 부인을 안 보고 이러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신문 보다가 부인이 나타나 신문 던지고 부인한테 키스 세례를 하고 이래야지 부인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이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남자가 부인한테 자꾸만 스킨십을 하고 미스터 짐승 짓을 해도 그게 부인한테는 그 행복한 거예요. 부인한테 무관심한 것보다 정력이 세가지고 어찌 할 줄 모르게 주체 못해서 정력이 센 남자랑 이성적으로 남편이 부인을 막 치근덕 대는 게 행복한 부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데 결혼을 한 거야. 돈이나 벌어주고 부인한테 키스도 안 하는 거야. 부인을 여자로 보질 않고 가정 매니저로만 보는 거야. 이러면은 부인이요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인 욕구는 친절하고 자기가 말하면은 잘 도와주고 이런 여자한테 남자는 성욕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잘 버는 남자를 고르지 말고 자기가 저 남자를 잘 도와주고 저 남자한테 뜻을 따르고 싶은 남자한테 시집가야 좋은 남자라도 성욕이 부인을 향해서 더 부릴 듯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냉철하잖아요. 차갑잖아요.
빠지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성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 이거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지. 아니 인생 모든 거를. 그러니까 여자들 모른다니까 이거. 왜 비서하고 바람 피는 줄 알아요? 부자 사장님들이. 비서는 벌어먹고 살려면 사장이 무엇을 하든지 다 지시를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전부 순종을 하는데 마누라는 90%를 반대를 하는데 얘는 100% 자기를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 속성 자체가 돕는 배필 같이 느껴지니까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순종하는 여자가 마누라가 아닌데도 성욕 느끼는 증세가 본능적으로 육체의 죄성이 나오니까 여비서 채용하지 말라고 저는 남자들한테 캠페인 벌이는 거예요. 왜? 까탈스러워도 부인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 비서는 자기가 먹고 살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의 바르고 포맹이 방정하면은 방정 맞은 게 아니라 방정하다 이거예요. 포맹이 정숙하면은 남자한테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을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센스 있게 하고 이런데 성격도 맞는 것 같아. 착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순종을 하고 돕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외로움을 달라고 비서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 비서제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처다부제를 비서제도를 통해 직장 마누라하고 집에 사는 마누라하고 두 가지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청와대도요. 대통령 비서 보면은 여비서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 비서가 있죠. 아니 머스마 남자를 시키면 되는데 남자가 없어. 물론 남자 비서도 있는데 여비서가 있어요. 성경에 원래 여자는 자기 친정아버지나 자기 남편 것만 돕고 그 외에 다른 남자 밑에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자기 친아빠니까 제일 잘해주겠죠. 딸 사랑은 아빠 사랑이야. 그리고 남편이 모든 여자 중에 자기 부인만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 많이 해주는 남자 밑에서만 도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살 길은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부자든지 남편이 사업에 정치에 사회에 능하든지 하면은 여자는 자유인이 되고 도울 때 돕는 모든 것에 100배로 부인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지.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네거티브로 할 대상이 잘생겨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불꽃이 튀고 사랑이 가는데 이게 사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는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사랑이 불붙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남자나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 매력적인 여학생은 남자로부터 전 인류 어떤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개조가 되고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남자같이 하고 사는 그 페미니즘이 있죠. 따르면 안 돼요. 여성은 여성스럽게 입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페미니즘 운동을 해서 나는 남자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남자 옷 입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남자가 그런 여자를 보고 그런 부인을 보고 매력이나 성욕을 못 느끼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런 남자스러운 자기를 좋아하지 않게 돼 있다니까 여자는. 근데 자꾸만 페미니즘은 야 남자하고 똑같은 게 여자야. 이래요. 남자하고 똑같아요. 여자 남자랑 다른 거예요. 똑같으면 왜 별도로 여자를 창조해요? 남자 만나지게 하지? 여자는 남자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를 좋아하면요 목숨까지 버려요. 그 정도로 여자가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 좋아하죠? 미쳐버려요. 그리고 목숨 걸어요. 이건 뭐냐면 여자 잘못 좋아하면 죽는 꼴도 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자 잘못 좋아하면은요, 인생 끝나요. 자, 뒤집거나 엎치거나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할 만한 게 여자지만은 이성이지만 뒤집으면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목숨이 날아가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이성관을 갖고서 살아야 되며, 예? 잘 아셔야 돼. 예, 사회교육 받은 것 같고 안 돼. 태초로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감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잘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가슴이 막 뛰고 이게 막 되죠. 그 여자 경험이 없는 총각이라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보배로운 남자인 거예요. 여자를 보면 막 가슴이 쿵떡거리고 그러지 않아? 청소년들? 안 그래? 타락했구만. 타락한 남자는 여학생을 보고 쿵떡쿵떡쿵떡. 말도 못 걸겠어. 말 걸었다면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총각이고 순수한 거고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야 천하에 널린 게 여자다. 이러면 타락한 거예요. 그게 세상 그 물이 묻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보면은 아주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되고 목숨 걸고 장가를 가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이러는 게 좋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 문화에서 어떤 줄 알아요? 여자를 깔보. 야, 쟤는 안 예뻐. 예쁘면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쟤는 예쁜데 팔뚝이 굵어. 야, 그 예쁘고 팔뚝도 얇어. 그런데 또 뭐라 그러는지 저 여학생은 또 키가 170이 안 돼. 지가 160인 남자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 자꾸만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있으면은 이게 저주받은 남자애들은 여학생을 좋은 점을 얘기를 안 하고 여학생의 단점을 골라내서 까면서 자기가 여자친구 없는 것을 카바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사랑을 못 받는 여자들이 양성되는 마귀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기 또래 지내면 그래요. 그러니까 위의 세대, 10년, 20년 위에 여자, 남자 어른 세대, 20년 아래 남자, 여자 세대랑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기끼리끼리 뭉치면은 그런 말이 있다고. 남학생들의 세계에서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잡담이 있고 여학생들도 쓰레기 잡담이 있다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남자가 집단적으로 양성이 되고 사랑 받을 수 없는 여학생이 집단적으로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늙어가면서 진짜 예쁜 사람이 여자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품이. 그 인품이 거룩한 여자가 못 나오도록 마귀가 역사하려고 여중 여고 때 여학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자들 여학생 문화가 사탄적입니다. 천국적인 것 같아요. 여고 여중이. 예? 그게 중년 이후에 이게 얼굴이 예쁜 게 중요해요? 얼굴이 사그러질 때 진짜 얼굴이 나와요. 유아 치아가 빠지면서 진짜 치아가 나온다고요. 진짜 치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늙어가면서 여자 중년이나 남자 중년에서 이게 자기 개발시키고 자기 발전시키고 자기가 수학 싫어하는데 수학을 해내고 내가 전공이 싫은데 이게 2년제도 아니고 4년제 전공이면 지겹잖아요. 그러면은 롱런을 하고 오래 공부한다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못하는 이걸 해내야 이게 첫 고개를 넘는 거야. 그래서 석사 박사에 더 다른 전공으로 융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전공을 발전시킬 생각을 하면 이 4년의 어려운 공부를 다 올해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전공을 못해. 재미없어. 그러면은 연애나 하다가 직업이나 얻자. 이러니까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쾌락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기간은 방황의 기간에 들어간 거야. 대학교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적으로 방랑을 해요. 방랑을 안 하는 척하죠. MT 가고 술 퍼먹고 당구장 가고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공부할 때는 또 중간 기말 때는 공부하죠. 방황
하지 않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 학교에 왜 들어왔지? 내 인생에는 어느 게 확실한 것도 없어. 이러면서 1학년이 가장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수다, 재수다, 삼수다 이러면서 그게 방랑을 하는 거야. 에? 옛날 70년대 박인희 씨가 방랑자요. 그래가지고 뭐 가요 했잖아. 방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다 방랑자인 거예요. 방랑자. 에? 그 방랑하는 거 쓸데없는 걸 보고 야 쓸데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취직하는 학생들은 돈 많이 벌면 그래서 방랑이 스톱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평생 좋은 직업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중에 뭐가 있냐? 철밥통. 한 번 들어가면은 잘리지 않는 집도.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삼성, 현대 다니다가 공무원 자리 나잖아요. 때려치고 공무원 들어오는 거예요. 철밥통이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딱 들어가죠. 잘해도 잘리고 못해도 잘려. 가만히 있어야 돼. 중간으로만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퇴직연금 받기까지 20년 채우고 공무원 퇴직해야지 100살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죽어도 자기 배필 부인한테 120살 20년 더 남편 죽고 20년 더 부인이 산다 이래도 연금 받게 해주려면은 20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100세까지도 뭐 받고 자기 부인은 자기가 죽은 지 20년 후인 120살 나이 될 때까지 그게 80년 그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해서 살라고 국가 취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책임을 지고 하면은 잘려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만 하는 거지. 국민팔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신다면 자기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국민을 위하여 이랬대. 책임 안 진다는 소리구나. 난 그렇게 딱 해석이 딱 되는데 이 법조인들이 말을 할 때는요. 이기적으로 해요. 책임을 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로서도 책임이 자기한테 안 돌아오게만 습관이 돼 있어요. 저쪽으로 책임 가야지 나 쪽으로 책임 오면 안 되게 하는 어법이 있다고. 딱 들으면 그런 어법 쓰네 이러는데 국민들은 속는 거지. 책임 안 져줘요. 누구만 책임져?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 확확 바뀌잖아요. 예? 옛날에 국어국문학과가 아니에요. 옛날에 장관이 아니라고요. 장관은 다 헛개비예요. 장관 하면은 다 도망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양으로 이렇게 언론 그 매장당할 용도로 장관을 하는 거예요. 산업부 장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문재인이 원자력 발전소 그거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산업부 장관이 권력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왜 짐지고 그 재판에 나와서 고소고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죽여지듯이 장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도요. 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장관이지 지금 장관은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려요. 요즘은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치 보복당하죠. 방어 기제가 다 사라졌어. 국회 해산권도 없잖아. 근데 국회는 대통령 탄핵할 수 있죠. 누가 대통령이에요? 국회라는 조직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권력의 갑과 을을 딱 보면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은 그냥 외교 활동만 하고 그런 거지 심판권이 없어. 그러면 나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높냐 대통령이 높냐 이러면은 국회의원이 높다고 봐요. 당수가 높다고 봐요. 그러면 당수보다 높은 게 뭐예요? 판사 검사가 높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낼 때 감옥에 집어넣을 때 판검사가 잡아놓잖아. 그럼 판사가 높은 것 같아요? 경찰력 때문에 판사가 높은 것 같아요? 경찰력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체포하는 무력권 조직을 장악했으니까 판사가 높은 것 같지 실제 권력은 사람을 잡아넣는 무력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해서 사람을 감옥에 잡아두질 않으면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그래서 사람을 잡아넣거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세금 결항권이 결재권이 국회에 있죠. 그리고 사람 잡아넣는 건 대통령이 못 잡아넣고 누가 잡아넣어? 경찰이 잡아넣는데 판사 판결 때문에 대로 잡아넣죠. 그러니까 판사는 무관이 아니에요. 문관이 아니에요. 무관이지. 문관으로 알아요. 그거 자기가 총을 쓰지 않는다고 무관이 아닌 게 아니고 총을 쏘거나 사형 집행을 하거나 체포령을 내리면은 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수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신인 거예요. 의금부인 거예요. 사람 잡아가는. 그럴 때 사람을 잡아가면 잡아가는 짓거리를 계속해서 출세하면 그 집은 사람 잡혀감으로 망하리라.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그걸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저주가 쌓이면 그 저주가 사람 억울하게 잡아가면은 억울하게 잡혀가는 저주가 그 집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고 판결을 해? 함부로 판결하고. 이권 개입돼 가지고 이해관계로 판결을 하지. 빌라도 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판은. 그러니까 세상 재판은 멀리하고 재판에 관련 없이 하다가 억울한 사람 재판을 도와주는 식으로만 재판을 활용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죠. 그러니까 악인 변론은 안 하고 억울한 사람 변론을 해주거나 억울한 사람의 처지를 잘 보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소수의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지 이게 좋은 직업이다 하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저주가 오면 어떻게 해? 사람 억울하게 판결하면 어떻게 해? 그 퇴직한 판사들이 억울하게 판결받은 사람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 판결해서 그런 게 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다. 보복당할까 봐. 검사들이 다 검사 동일체 원리 그게 뭐예요? 조직이 했다 이러고 검사가 책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조직체 일체 원리로 사는 거예요. 검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검찰이란 조직이 잡은 거지. 그래서 이 보복을 안 당하려고 모든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판검사들이. 근데 끝에는 폭력이 많아지므로 공권력이 세진다는 건 알고 가셔야 된다. 공권력이 어느 정도 세지냐. 여러분 산업에 함부로 들어와서 테니스 코트 규격을 바꾸고 경기 규칙을 다 바꿔가지고 작년까지 세계 윈블던 1등인데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규정을 바꾸면. 직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여러분이 바꾼 적이 없죠. 세상이 바꾸죠. 그럴 때 바뀌는 경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연관돼 있는 모든 분야가 융합해서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도와주는 업종인데 전혀 다른 업종인데 그게 결합돼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공부할 수가 없어. 그 분야에 일을 하다가 관련된 협력업체를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력업체를 잘 알아서 그게 시너지가 되다 보니까 한 30년, 50년 지나다가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새로운 직업이 나오지 협력 관계가 없이 갑자기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돈 벌고 사람 만날 때 전부 도와주고 서로 돕고 살다 보면 새로운 직업을 대비하게끔 하나님은 다 비밀리에 30년 전부터 준비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안 해봤던 것을 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태세가 있어야 변천하는 급변하는 사회 직업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싫은 공부 다 해내는 학생이 따라가요. 나는 축구가 좋아. 난 야구 재미없어. 그래도 야구 해야 돼. 에? 나는 축구가 좋아. 난 수영 싫어. 그럼 수영 해봐. 뭐든지 도전하는 학생들이 없던 직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이 점수가 떨어진다고 기가 죽는 애는 사회적으로 못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지 성적을 100점 맞으려고 선생님의 평가와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점수가 50점이 나와서 100점이 아니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분야에서 승부가 나지 기존 과목에서 승부나는 시대는 없어요. 국영수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회는 사라졌기 때문에 국영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하는 거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 요소니까 국영수를 하는 거지. 국영수를 해서 출세하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엄청난 국영수 선생님이 많아서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가 바뀌죠? 경쟁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경쟁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신대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국영수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식으로 안 살게 하는 거예요. 경쟁이 있잖아.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경쟁해야겠냐? 옆에 사람 도와줘야지. 그래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축복이 다 자기께 되도록 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유능하게 활동을 함으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더 큰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문서를 계속 보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수학하는 것보다는 성경 연구해야 하는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의 멸망이나 어떠한 그것들을 볼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의 심판의 기준으로 사회 몰락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서, 사회 몰락 현상이나 문제를 딱 볼 때 구약 성경에 따다다닥 0.1초 만에 떠야 돼요. 그 사고 구조를 만들어야 나중에 선지자가 되는 기름 부음이 오는 거지.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B를 받고 예감력으로 선지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 검증받아요. 검증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예언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다 검별을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심판받아 선지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빨 갖고 살 수도 없어요. 목사해서. 요즘 영빨 금식하는 사람 수두룩 많고, 예언하는 사람 수두룩 많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성자처럼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성직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주고, 매너를 바꿔주고, 의상도 바꿔서 사람한테 맞춤식으로 하려면 사회가 변하니까 사회에 바뀌고 바뀔 때마다 자기를 바꿔줘야 돼요. 더 개량 업을 해야 된다고, 목사도. 그래야지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생존시키시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 밑에서 편하게 사니까 지금 비바람 풍파가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슬하에서 모든 사회의 풍랑을 가리움을 받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야. 응? 인공지능이 나왔죠. 자,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이 나온 뒤부터 유명대학 교수님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세미나가 열리면 인공지능이 요즘 탑픽이에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부려먹고 인공지능이 어느 때 실수를 한다, 이건 막 세미나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챗 GPT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아냈대요, 교수가. 예를 들어 이제 챗 GPT한테, 이건 실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건데 제가 들은 거예요. 챗 GPT한테 어떤 그 박사과정 분이 챗 GPT에게 물었대요. 얘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세종대왕이 어떤 아이폰을 썼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어떤 맥북을 썼지라고 질문을 실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챗 GPT, 제일 머리 좋은 게 지금 챗 GPT예요. 예, 구글 거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맥북과 애플폰에 대한 모든 전 세계 데이터를 막 끌어가지고 썰을 치는 거야. 세종대왕이요, 맥북을요,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맥북이 없었다는 걸 얘가 자료를 못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수님하고 박사들이 이게 돌대가리구나 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질문 건네 보니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학자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말이 직장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뭐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해놓은 거를 이렇게 뒤처리를 하는 업무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 나는 것을 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사람이 하는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챗GPT나 인공지능 개발하는 컴퓨터 공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어? 인공지능은요, 지능이 인간이 금붕어 지능이라면 챗GPT는 인간 지능처럼 위대한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겁박을 해가지고 인간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객이 충성도가 인간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요, 여러분보다 10,000배 똑똑한 존재라고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객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쇠뇌가 거기도 김일성 쇠뇌도 있지만 거기도 쇠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교수님들이 알아가지고 서울시내에서 세미나에서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신문에는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와요. 교수들이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챗GPT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로 돈 벌어 먹는 사람은 엄청 이게 위대하다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공격해가지고 틈을 찾아내서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개발에 힘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성적이 떨어졌다고 낙심하는 자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는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손 투수한테 안타를 잘 친다. 예? 근데 왼손 투수한테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정우가 타율이 낮다. 물론 왼손잡이 타자로 치니까 그러죠. 그러나 계속 왼손 투수한테 적응을 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지. 오른손 투수 상대로만 타율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야, 쟤 왼손 투수한테 약하다 그러고 왼손 투수만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은 왼손 타자인데 오른손 투수한테만 잘 칩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장점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해서 웬만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는 데가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바뀌는 안정이 아니고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에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어야 돼.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을 해서 전문가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사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집안이. 그러면 약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약점이 없고 두루두루 사람을 잘 사귀어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대학교 졸업장을 안 받아도 그 분야의 모든 것을 1시간 내에 다 접수를 하고 나를 멘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놓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탁월한 사람들이 아무나 사귀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하찮아도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게. 예?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의대를 못 가더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집중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읽기만 하면 암기가 되는 인간이 돼요. 읽기만 하면 암기가 되는 거는 저는 고등학교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수할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읽으면은 암기가 되고 암기가 안 돼. 그러면 3번 읽어요. 그래도 암기가 안 되면 없는 내용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암기를 하는데 힘을 절대 안 써요. 중요하면 내가 한 번 보는 순간 영원히 기억을 하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놓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3번 읽었는데 놓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3번을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인지가 안 됐어. 그러면은 필요 없으니까 인지하지 말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개발을 해놨단 말이에요. 내 뇌리를.
그러면 학생들은 과연 공부를 하면서 자기 뇌리가 학습을 하는데 최적화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용도로 하고 있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고등학교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거야. 다시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점수 받지 않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대학교 교수님 안 만나. 남는 건 뭐예요? 자기 실력이란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연애하지 말고 총각 처녀로 깨끗하게 있다가 자기 실력을 늙혔는데 자기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결혼 시장에 나가야 제일 좋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를 여러 명 사귀지 않습니다. 나는 내 부인만을 사랑하고 나는 내 직업에만 충성을 할 겁니다. 이래야 좋은 여자가 붙는 거예요. 에? 자, 여자가 나는 남자들이 날 너무 좋아해요. 제일 날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런 여자 버림당해요. 자기 남편 이외에는 어떤 남자도 관심이 없고 자기 남편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식도 잘 되는 거니까 남편 하는 일을 잘 도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모는 영원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여성이 좋은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가 올 수 있도록 자기를 맞춤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인내력과 집중력을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멘탈에 칼을 갈기 위해서 아주 날서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 멘탈이 멍 때리고 있는데 학점만 많이 받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멍 때리는데 자기 칼이 무딘데 날카롭게 연단이 안 되는데 그 정신력 갖고 A뿔 맞아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공부를 오래 일에 맞는 것 자체가요. 대학원을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쉬지 않고 자기를 오래 일에 맞추는데 그 노력하는 습성이 자기 성격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싫은 과목도 다 A 맞으려고 하는 그 성실성 때문에 나중에 습관이 성격이 된다니까 그 습관이. 그래서 사회에 중요한 일을 맡는 거예요. 싫은 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6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그리고 잠도 한 3시간 잤나? 그리고 계속 새벽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연료를 주입하고 이렇게 계속 가동되는 가성비 좋은 자동차처럼 돌아간다니까. 이것도 습관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성인병이 없어요. 조금 먹는 사람은 병이 없다고. 근데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고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신령한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훈련으로 다 되는 거예요. 공부 머신이 되고 조금 먹고 활동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에 2, 3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틀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푹 쉬고 이제 좀 널널하게 지내는 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느니 일주일에 2-3번 쉬지 않고 24시간 막 기도하다가 푹 쉬고 이런 사이클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적응하면 내 이 바이오리듬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어려워도 개척교회 해가지고 내 사역으로 내 스케줄, 내 바이오리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냥 막 무식하게 산기도 하듯이 하고 쉴 때는 푹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새벽마다 와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1-2시간 조금 기도하고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고 차를 샀는데 500m 가다가 쓰고 또 주차하고 또 500m 가다 주차. 이러면은 뭐 엔진대 끼는 차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주행해 줘야 되는 거야. 건강한 차량이 되려면
성능 좋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몰아쳐서 하는 게 좋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영성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클 수 없는 교회 시스템을 한다는 건 영성이 모질라도 사역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기도원에서 막 목숨 걸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던 분들 스타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일반 서울시내 목회자 분들처럼 기도 못해요. 설교를 하면 24시간 쉬지 않고 설교를 해야지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어떤 연기가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일제시대 때 스타일로 맞춰져 있지. 나는 그 새끼 다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설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원하면. 그래서 나는 그만큼 날 개발시키고 훌륭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굶으면서 사역하시던 그거를 난 복원한 거예요. 내 몸으로. 2020년도에 1920년대 100년 전 영성을 난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유가 있는 거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어떻게 알아? 남의 좋은 걸 다 배우고 나서 자기가 나오는 거지. 자기가 배운 것도 없는데 자기 게 어딨어. 그렇다 이거예요. 예. 아유, 예.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다음 주엔 좀 일찍 해야. 예? 1시간 있다 찬양한 것 같아. 30분만 그냥 기도하다가, 예? 그냥 찬양을 해. 예? 찬양을 그냥 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옛날에서 가르쳐준 대로 공부하면 큰일 나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를 바꾸고 싶어. 마음대로 바꾸세요. 근데 마음대로 못 바꿔. 왜? 어학 실력이 있는 사람만 과를 바꿀 때 받아줘요. 외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만 너 경제학과 했어? 근데 경영학과 받아줄게. 어학 실력이 좋아야지 받아요. 아니면 경영학 한 사람을 경영학으로 받지 왜 경제학 한 사람 받아?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견문과 폭을 넓고 자기 분야를 넓게 공부하려고 하고자 해. 그러면은 외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외국어 실력이 생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국어국문학과 공부해가지고 한글 실력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국어 못해도 취직해요. 영어 못하면 취직 안 시켜요. 이상한 나라죠. 그거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무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회현상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국제 지도자를 배출하는 민족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살아도 외국어를 못하면 알바도 취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야 알겠어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흘러가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국어는 대학교 가서 하면 듣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 미국에서 영어만 쓰다가 영어 잘하던 사람이 한국 와서 한글 배운 다음에 대학교나 대학원 유학 오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걔네 국어 공부 안 했죠. 근데 우리나라 석사, 박사 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국어 교육 하나도 안 받은 애들 다 적응하죠.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사실은 성인 이후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영어 잘했는데 한국어는 어느 정도 생활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전문 용어는 다 영어로 돌아가요. 최고급 직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는 다 영어 단어를 쓰고 이거 뭐 했어요? TV 상자라고 하는 건 텔레비전이라고 하고 TV라고 하지. 누가 그거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한국말 안 쓴단 말이에요. 예? 핸드폰이라고 그러지 손전화라고 누가 써요, 그걸. 손전화 어디 갔어, 손전화. 예? 내 손전화.
핸드폰이라고 하지 누가 손전화라고 해. 그런데 이게 핸드폰만 그게 아니야. 모든 중요한 어려운 단어는 다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생활 언어로 떨어졌어요, 지금. 생활 언어로 떨어졌다고. 그리고 시장 수요가 많은 게 전 세계 사람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직업의 어장이 커졌지, 한국 사람이 교육하는 거는 정말 살기 힘든 경쟁이 치열한 분야예요. 국어 선생님에서 취직되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4년 하고 실업자 될 바에는 6개월 어학당 다녀서 한글 교사 자격증,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사 자격증 6개월이고 2달이면 따는데 그거 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수백만 원 버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너 국어 할래, 영어 할래? 영어 한 다음에 한글 자격증, 외국인 교사 자격증 그거 어학당에서 한글 외국인 교사 자격증에서 전 세계에 밀려드는 노동자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한테 그 한글 교육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외국 가가지고 한글 교육해가 돈 받고 이러겠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영어만 어느 정도 하면은 국어 국문학과 나왔으면은 자격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왜냐하면 영어 시험을 어느 정도 잘 보거든요. 국어 국문학 졸업하신 분들이 영어 시험 회화도 하고 스피킹도 어느 정도 하면 한 달 정도 그게 통과가 시험이 되면 스피킹 하고 영어로 약간 보조적으로 한글 설명할 수가만 있으면 그러면 자격증 줘야 되는데, 아니 국어 국문학과 졸업을 안 한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국문학 왜 해? 이 정도로 정부가 정성이 없이 함부로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대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보다 앞서 가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게 이때 이거 하면 된대. 이거 자격증 시대가 왔대. 늦은 거예요, 그거 벌써.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가 시장이 커질 거를 미리미리 하려면 모든 분야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사귈 때 성격이 안 맞아도 사귀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전공 분야나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존중해서 공식적으로 업무지향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박수 쳐주고 후원해주고 칭찬을 해드리면 사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안 식구가 몇 명이면 숟가락이 몇 명, 이런 거를 통해 사귀려고 하질 말란 말이에요. 그 바보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사귀어서 깊이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우가 우정이 깊죠. 왜? 지금 저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 야, 내가 널 엄호해 줄게. 네가 날 엄호해 줘. 그럴 때 성격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일단 살고 보면은 목숨 걸고 친해지는 거예요. 전우의 원리는 성격을 맞추는 게 없어요. 공무집행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면 형제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가 날 건져줬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전우는요, 성격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터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귀는 원칙을 경제전쟁하는 사회활동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공식적인 것을 사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홍보해 줄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이 나쁜 사람도 여러분을 고맙게 여긴다. 그 사람의 공무집행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목사를 칭찬한다. 네. 목사님은 축구도 잘하고 참 성격이 좋고, 예? 축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낚시도 잘하고 참 사람한테 잘 맞춰주네요. 이런 거보다 목사가 해야 될 공식 업무 하나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드백 해주면은 목사는 그 성도분이 고마운 거지. 목사가 잉어를 잡아먹건 붕어를 잡아먹건 무슨 낚시터에 가고 뭔 상관이요. 그건 사생활이지. 예? 낚시꾼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그건 취미로 심심할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적인 거와 이게 컨택 포인트가 되도록만 사람을 사귀시라고요. 그러면 프라이버시 존중도 되고 사람도 아주 깊이 사귀게 되고.
사람을 알리고 위해드릴 수도 있고 홍보해드릴 수도 있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사람 성격에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보세요.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은 남편이 할 일과 여성이 부인이 할 일을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범위에 침범을 하고 여자가 남자 범위에 침범을 하니까 성격 맞추느라고 힘든 거예요. 옛날엔 성격이 안 맞는데 왜 잘 살아? 유럽은 성격을 맞추지 않는데 왜 잘 살아? 영국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자가 다 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그렇게 분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도 잘 살아요.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매너가 좋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도 잘 산다고. 예? 덜 다툰단 말이에요. 덜 다툰다. 예? 음란해가지고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지 성격 때문에 뭐 한다 이런 게 없는 것은 귀족들은 이렇게 예절이 바르기 때문에 내 영역이 확실한 거예요. 예?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다른 여자 멀리하고 부인만 흠뻑 사랑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유머가 있어야 돼. 그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부인을 웃겨야 된대. 그럼 코미디하고 결혼해. 코미디하고. 근데 코미디언이신 분의 아들이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절대 웃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기다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화만 낸다는 거예요. 아니 유명 코미디언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게 방송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요리사 남편이 집에 와서 요리 안 하죠. 그렇습니다. 지겹게 요리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부인이 라면 끓여주면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은 쉬러 들어가는 거고 쉴 때는 자기 영역대로 푹 쉬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사람 살아가. 어떻게 다 사귀고 살아가.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나 할까? 왜? 상대적으로 우리 엄마하고 친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누나하고 친해요. 에? 그렇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권위가 있으시고 나를 야단치실 수 있고 우리 누나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남자니까 굳세게 키워야 된다고 나를 터프하게 키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멋지다. 그래서 아버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 거야. 아버지가 왜 나한테 누나보다 따뜻하게 안 해주지? 딸내미한테는 약간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요, 아버지하고 이게 안 맞는 거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게 생각을 한 거.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스럽게 키우고 딸을 따뜻하게 딸스럽게 키울 권한이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를 따뜻하게 해주고 아들내미를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고 이런 권한이 있는 걸 아들이 인정을 하면 아버지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것도 멋진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남편하고 부인하고 살 때 영역을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영역을 확실히 해.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남편하고 절반 설거지하자 이런 것보다 자기가 다 하든지 자녀한테 시키든지 일하시는 가사 도우미를 들여서 남편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 돈으로 가사 도우미를 쓰든지 하는 게 지혜로운 여자인 거지. 혼자서 다 벌어오는 남편을 집에 와가지고 또 설거지를 시켜. 그러면 그 남편은요 부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설거지를 할 때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날 설거지를 시켰으니까 나는 돈 벌다가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너는 얼마나 집안 살림 잘하냐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설거지는 맞벌이 하는 집이나 하는 거지 부인이 다 억만금을 벌어와.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또 남편이 살림을 하는데 아기가 엄마 찾아. 엄마 전 먹고 싶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엄마가 역할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마가 역할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은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업주부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너무 많고 중요하니까 자유, 프리롤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전업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도 자유요, 직업 안 해도 멋지게 여성은 인생 살 수 있게 프리로 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래서 직업 가져도 돼, 똑똑하니까. 근데 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직업 때려치세요. 취미 활동만 하시고 사회봉사만 하세요. 이렇게 옵션을 두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많이 돈 벌어오는 걸 높여주라는 거지. 그러면 남편이 흥이 나가지고 부인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능한 사람이라도. 남자가 바뀌는 성격이 있고 영원한 남자의 본성은 안 바뀌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절대 바뀌지 않는 영역을 바꾸려고 하는 여자는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게 남자는 자기를 순종하는 여자한테 성욕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비서 직업을 개인 비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여자도 죄성이 남자도 있듯이 여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공부를 하면서 그냥 상급학교 진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꾸지 않고 구워주기만 안 됐는데 그러면 재정적인 복을 주실 터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그걸 할까요? 국가에서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사회제도를 바꿀 때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커져 있나요? 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아유 거들떠보기 싫어하니 아 내가 적응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수동적으로 살아가니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직업이 사라져도 그 직업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이 나오는 거는 정부가 금지를 못해요. 왜? 정부는 항상 돈 많이 벌 때만 제재를 하거든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초기 산업은 제재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예. 네. 저희 친척이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하시고 수술 전문가이신데 여자가 입원하지 않고 입원 퇴원 없이 당일 치료 수술 받고 바로 입원 퇴원이 없이 바로 치료받고 수술 받고 바로 집에 가는 법을 개발을 하신 분이 저희 친척 아저씨예요. 예, 저희 당숙 아저씨가 미국 이민 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미국 의사는 그걸 안 했냐? 우리 아저씨는 돼지를 갖고 수술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출근할 땐 사람 고치는데 하는데 시간 남은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 수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수많은 실험을 한 거야. 돼지를 갖고. 아 더럽죠. 어떻게 돼지 농장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했는데 미국 서양 여자들이 그걸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하면 며칠 그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돼. 입원할 필요 없어. 그냥 당일로 집에 가게 해버려. 그러니까 한 건 하는데 뭐 3천만 원씩 하루에 3건 하면 9천만 원? 하루에 1억씩 벌었어요. 근데 그게 신종기술이니까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저거 결합해가지고 처음으로 그거를 시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 건데 실험을 다른 백인 의사들이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미국 보건부에서 그걸 제재를 못 해요. 왜? 그 의사밖에 그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번졌어요. 많이 번져서 모든 종합병원이나 모든 미국 백인 의사들도 그걸 따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부에서 그걸 의료 정책으로 제한을 딱 두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못 벌어요. 그 시술을 해서. 그럴 때 우리 친척 아저씨는 의사 때려친 거지. 돈 평생 벌 거를 그 몇 년 동안 다 번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 이 분야, 저 분야, A 분야, B 분야, C 분야, D 분야가 평범한 기술인데 그걸 융합을 해서 한 번 해가지고 서비스가 일주일 입원을
3시간 수술로 끝내버리고 집에 가게 하는 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은 뻔한 기술이에요. 그건 결합을 한 거야. 근데 시장성에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돈 벌 거를 그냥 몇 년 안에 다 번 거야. 그래서 뉴욕에서 돈 벌고는 플로리다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요트 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관여를 못해요. 의료법을 바꿨네, 뭐 했네. 이건 다 뒷땅 치는 사람 제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벌이 되면 제재가 들어와요. 왜? 돈 많은 사람 돈을 후려쳐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선거표를 얻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거 법을 건드린다라고 알고 사회 틀을 바꾼다라고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거 전에 미리미리 선구자적으로 산업에 앞서가는 건 뭐예요? 관련된 산업을 잘 배우고 같이 응용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실험 정신은 어디서 오냐면 공부할 때 이것도 실패하면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실패하면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되는 걸 계속 해보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뭐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까도 프랜차이즈 대기업 방식으로 교회 행정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어기고 운영을 하고 신명기를 어기고 운영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답을 사도행전적으로 보고 우리 교회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도 우리 교회 헌금 안 내시고 농촌 미자리 교회나 섬마을 어려운 교회 전도사님한테 11조 보내셔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내 성격하고 맞는 거야. 예. 나는 돈 갖고 사람을 신경 쓰고 이러질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헌금이 어디다 헌금이 되고 안 되고 그거를 체크를 하기 싫어요. 그렇게 통 크게 노는 사람이어야지 나는 성격이 맞지, 이게 누가 헌금을 이번 달에 안 냈네 이러고 그걸 체크를 하는 교회 경영은 나는 내 성격이 안 맞아. 그게 교회에 맞을지라도 나한테 안 맞아. 그리고 성직자가 할 짓이 아니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미자리 교회 많으니까 거기다 헌금하세요. 그리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헌금할 데가 없으면 내셔도 뭐 제가 뭐 기억해드리고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뭐 성도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예. 착하신 분은 착한데 내겠지. 어려우신 분 도와주려고 하겠지. 그리고 바쁘신 분은 또 못 내시면 예배당 운영비로 헌금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성격이 맞는데 이 제 성격 자체가 교회를 치료하는 어떤 작동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종교개혁자인 거지. 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요. 내 천성을 이용해서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내 천성을 이용해서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노력해서 종교계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편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맞아야 돼요. 난 내 성격을 이용한다고. 근데 내 성격이 어느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알지. 모든 걸 부딪혀봐야지 내 성격이 그게 맞는지 아는. 그러니까 공부에 실패하는데 낙담이 안 돼야지 그게 그 아이가 공부 체질인지 아는 거지. 공부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거 공부 체질 아닌데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 체질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해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잘하는 걸 공부하는 게 공부 체질 아니라고. 공부 체질은 내가 못하는 걸 한 방에 그냥 알아내는데 그걸 성취욕을 느끼는 거야. 내 전공이 아닌데 해내. 전공을 한 사람, 10년 전공한 사람보다 10달, 10일 한 사람이 해내. 이게 공부 체질인 거야. 음대 나와서 치는 사람은 음악 체질 아니에요. 내가 미술을 잘하는데 내가 건반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1시간 반을 연습했더니 내 평생 소원은 뭐 이런 찬송가를 치게 됐대 봐요. 그러면 10년 음악 전문 피아니스트 하는 거를 내가 80%까지 1시간 반 동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의 기질인 거예요. 시간은 적게 투입하고 10년, 30년 연구한 사람의 7, 80%를 카바리지를 2시간 안에 해내는 거예요. 이게 학생 기질이고 이게 학자 기질인 거예요. 학자를 해서 월급 받는 게 학자 기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근성. 이 학생의 근성을 캐치를 하면 사업도 잘해요. 사업도 잘한다.
내가 안 해본 건데 내가 1시간 반 만에 음대 교수 실력의 80%를 따라갔다 이거야. 음대에 문간도 안 갔는데 내가 1시간 반 만에 위대한 찬송곡을 내가 했다 이거요. 에? 가성비로 비교가 돼요? 에? 베를린 음대 졸업하신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씨보다 가성비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정명훈 씨는 수십 년 음악 연구한 사람인데 실력이 최고지만 그래도 1시간 반 만에 내 평생 소원은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기질 자체가 승부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나는 히브리학자는 아닌데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히브리학자의 한 80%까지 그냥 단숨에 따라잡는 거야. 그럼 내가 왜 히브리 대학을 나와야 돼? 한국 살면서 80% 따라잡으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교를 다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전공 안 맞아. 그러면 전공 바꾸십시오. 못 바꿔요. 영어 실력이 고득점이 아니면 안 바꿔줘요. 야, 영어 못하는데 무슨 전공을 바꿔. 네가 기존 전공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기존 전공 싫어? 네, 전공 바꿀래요. 그래, 그러면 외국어 잘해? 외국어 실력 토익 토플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난 너 받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보다 중요한 게 영어인 거예요. 근데 영어 하려고 미국 가죠. 엄마 아빠 없죠. 섹스하고 마약하고 탈선해요. 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가라 이거예요. 결혼하고 가도 된다 이거예요. 신랑 신부하고 같이 결혼해서 가라 이거예요. 에? 그 연애는 학부 때 하지 마. 학부 때 실력 키워야지. 공부해야지.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를 할 건가 내가 사업을 할 건가 저울질 하면서 최소한 석사까지 받아 놓으세요. 학사는 다 받으니까 전 국민이 다 받으니까 석사까지 받아 놓으라요. 아무리 공부 체질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잘해도. 그래야 석사가 되면은 박사들이 놀아줘요. 전문가들이 놀아준다고. 학자들도 놀아주고 권력자들도 어디에서 뭘 했다 이러면은 그 정도로 대환한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몰라요. 선지자도 모르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직업의 길이요. 지구상에 없던 직업이 여러분에 의해 최초로 탄생을 하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남이 하는 직업 똑같이 카피하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도 목회를 할 때 옆에 교회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가 효율적이니까 직원 두지 않고 교회 재산 없는데도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친다고 그랬죠? 예? 예약이 돼 있어 지금. 왜 치냐? 우리는 검소하게 목회한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교회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검소하게 교회 운영하는 교회다. 비닐하우스 농촌 용품 온다 이거예요. 예? 그 펄럭이잖아. 예? 태극기만 펄럭여야 되는데 지붕이 펄럭거려 우리는. 예? 불량품을 써가지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이미지나 비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누가 비닐하우스를 칩니까 예배당에. 근데 난 비닐하우스 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언제 평안이 왔냐. 성령 사역할 때 평안이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농어촌 교회나 농촌 고향마을 교회 어려우시면 헌금 다 하시고 그냥 다니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요. 주여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운영되면 내가 우리 교회 오는 헌금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했거든. 근데 그거 쭉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고 연구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연구하고 외국어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도하도록 애들 저기 가리키고 이래야 되는데 돈 갖고 너무 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무하려고 성도님들한테 부탁했는데도 이게 매달 헌금 모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월세를 다 내니까 어제 또 이번 달 월세 다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인한테도 옳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예? 죄악된 위선자들한테, 정치인들한테, 국민을 팔아먹는 나쁜 악한 탕관오리들한테 옳은 설교도 할 수 있죠. 교회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세요? 회사를 의지해서 먹고 사는데 자유하게 종에서 해방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이 회사일 수도 있어요. 회사 의지하면 그게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조직이나 자금에 묶여 있으면 설교 자유롭게 못해요. 이와 같이 공부를 왜 많이 해야 돼요? 사회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섭해도 난 먹고 사는데 정부에 방해가 있어도 난 편하게 먹고 살아. 항상 정부가 뛰어가면서 방해를 해도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교통법을 다 바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 그런 식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버전업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를 해도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성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머리 좋은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성을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남이 안 해본 연구를 자기가 해내기까지 하고 졸업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질 자체가 어떻게 남이 안 걸어간 데를 걸어가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거든. 그게 돈벌이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쓰냐. 나는 이렇게 머리를 다 써서 학자들하고 논의해서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력은 천재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인텔리들하고 지식인들하고는 다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니 나는 이제 돈벌이 하는데 신경 쓴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박사를 의존해서 월급장이 되지 말고 자기가 박사를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시키고 자기 명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대하기 위해서 박사, 닥터, 박사님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권력자를 만날 때도 박사님은 죽을 때까지 100세에도 박사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결혼 직전에 딱 놨거나 박사 논문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 결혼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 박사를 신속하게 따게 하려고 홈스쿨링을 했는데 홈스쿨링해서 일찍 대학 가라고 한 건 박사 시절을 땡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박사 일찍 따면 사업하면 되잖아. 옛날엔 박사 딸래 돈 벌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박사 따고 사업도 다 하란 말이에요. 시즌이 때가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장실 급하니까 애들이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예, 제가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예,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내 속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변할지라도 전공이 쓰임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융합하고 합력하여 선한 직업과 선한 업종을 창출하는 창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은 사회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교육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사 나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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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급변하는 사회에서